아니 무슨 초등학교 때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빛이 날 수 있는 게 바로 초등 때거든요. 중고등 때 후회하지 않을 영어 교육 이야기 오늘 탈탈 털고 가겠습니다. 유쾌한 밤. 반갑습니다. 저는 교집합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있고요. 이제 막 출간된 영어 자녀교육서 초등영어 6의 저자 권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집합 스튜디오에서만 알고 계실 아주 소중한 정보들을 나눠주시게 된 이유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인생이 참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게 삶인 것 같은데, 코시국 전까지는 제가 그 오프라인 강연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전국 30개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만나 뵙고, 또 제가 이제 학원장님들 또 대상으로 하는 또 그런 교육도 좀 많이 다니고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튜브 교집합 스튜디오 채널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한 또 계기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또 만나 뵙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지역의 많은 분들,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연락을 주시거든요. 정말 현실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어머님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듣게 됐고, 특히 이제 고3 아이들을 지도를 할 때 많이 뼈저리게 느꼈던 게, 이 아이들이 초등 때가 문제였어요. 문해력이 정말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영어학원만 13년을 다녔다는데 이거 지금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고, 고3이면 답답하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초등학생들을 보면 뭐 늦은 게 어딨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빛이 날 수 있는 게 바로 초등 때거든요. 이때가 너무 중요하구나. 대신에 초등에만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대입까지 내다보는, 제가 이제 초등영어 6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대부분의 책들은 일단 뭐 리딩이면 리딩, 뭐 쓰기면 쓰기, 이렇게 한 부분만 다루고, 혹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초등에만 국한된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돼서는 좀 안 된다. 현실적인 교육은 대입까지 봐야 되는데, 그럼 그것까지 보면서 이 6대 영역의 학습을 좀 다 할 수 있는 영어교육 철학을 좀 반영한 책이라서 나오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영어 공부는 6가지 영역을 잘 챙겨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6가지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공부하는 우선순위요. 이 6가지가 동시에 강조되면 안 되거든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이제 순서라는 게 있고, 이게 책의 내용이 자세히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정말 축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리스닝이죠. 일단 3-3 법칙을 조금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흘려듣기, 이제 그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뭐 흘려듣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집중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듣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절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라든가 평가하는 환경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 들려주고 읽어주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파닉스 하는 단계가 오죠. 이게 3이고요. 또 추가로 3이 뭐냐면 구어 형태의 기초 어휘력이 이제 보여요. 무슨 말이냐? 카드나 집에 붙어있는 포스터 같은데 뭐 해피, 뭐 런, 뭐 이런 게 막 뭐 하우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쓸 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거가 구어 형태로 무슨 뜻인지 아는 거. 그 다음에 문맥 파악 능력. 그건 우리말 읽기죠. 요 능력이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영어책 자체에 대해서 기대감, 호기심이 좀 있는,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는 상황이었을 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3,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3개, 이 3, 3이 되면 이제 리딩을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딩이 밑도 끝도 없이 툭 시작하는 게 아니라 리스닝과 연결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 단계를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요게 1, 2학년까지 되면 좋죠. 리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낭독과 리스닝을 병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딩이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눈으로만 보고, 그렇죠? 입은 닫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리스닝과 리딩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듣던 거를 읽는 거고, 내가 읽는 거를 듣는 거고, 언젠가는 분리되는 시점이 와요. 이제 어려워지는 단계가 오면 그때까지는 또 낭독을 해보면서, 그래서 단어 단계, 그 다음에 문장, 문단,
그리고 이제 글 전체로 리딩 텍스트를 확장을 단계별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신경을 안 쓰시고 이제 단어 떠듬떠듬 보는 애를 갑자기 문단을 읽힌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글밥은 뭘 봐야 되느냐. 영어 교과서도 정말 좋은 텍스트고요. 수준에 따라서 아이의 선호에 따라서 영어로 된 어린이 뉴스라던가 뭐 그런 또 비문학과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익히시는데 3, 4학년은 리딩 집중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 6학년은 비문학 리딩. 자, 이거의 적응식이다. 왜냐하면 실상 중고등학교 수능까지 이어지는 영어 텍스트는 거의 대부분 다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스토리 위주로만 읽다가 또 어휘학습 따로 안 하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루는 어휘도 다르고요. 딱딱하고 맞아. 재미없고. 사실 한글로 읽어도 재미없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죠. 영어를 읽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5학년, 늦어도 6학년까지는 거기에 대한 적응을 좀 해야 된다. 이제부터 6가지 영역을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볼게요. 먼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듣기부터 여쭤보면요. 네네. 듣기가 좀 많이 안 된 초등 고학년들은 어떻게 듣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3가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리딩하고 연계해라. 교과서가 제일 좋죠. 리딩 텍스트가 있잖아요. 음원 다 있거든요. 그냥 따로 할 게 아니라 그거 읽는 거를 들으면서 해라. 어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어휘를 대부분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무조건 음원 파일을 들으면서 해라. 이렇게만 해도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딕테이션. 받아쓰기라고 하죠.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단어 하나, 짧은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따라 써보는 연습이 정말 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말 쉬운 거부터 시작해라. 금방 따라잡는다. 자, 세 번째는 듣기 평가. 이게 조금 되면은요. 아예 그냥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중등 수준의 영어 듣기 평가를 바로 거기에 적응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상 영어 안에서 리스닝은 정말 어려운 영역이지만 대한민국 그 교육 과정 그리고 수능까지 이어지는 리스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늦었더라도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다 만점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이 3가지 스텝만 밟으면 됩니다. 안심하세요. 네. 이제 리딩입니다. 단순히 그 원서를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도 짚어주셨는데요.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리딩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리딩은 저는 책을 아이랑 같이 고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이가 어떤 소재나 주제의 책을 좋아하는가 그거 위주로 읽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싫은 건 죽어도 읽기 싫어요. 맞아요.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반대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읽거든요. 저는 그런 사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일단 영어 문해력이 관건이에요. 중고등 뭐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까지도 사실은 문해력 테스트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영어 문해력을 좀 덜 읽더라도 챙기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어휘예요. 어휘 챙기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이 어휘가 영단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 어휘를 같이 챙기셔야 돼요. 맞아요. 이 단어 뜻을 찾아놓고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특히 추상어휘라고 하는 개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유태한마 시청자분들도 상당수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상어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이니까 추상적인 어휘겠구나 하시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초등, 중등 넘어가면서 추상어휘가 급증합니다. 초등 고학년 때부터 뭐 재고하다, 피상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초등 고학년 때부터 이제 중등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중등 뭐 리딩 텍스트가 됐든 뭐 영단어 교재가 됐든 사실 중등과 고등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어휘는. 특히나 교육부에서도 단어를 내놓을 때 중고등을 묶어서 내놓거든요. 필수 어휘를. 그러다 보니까 단어도 어렵지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우리말 뜻이 어렵다. 제가 고3 아이들 지도하면서 정말 많이 봤던 게 이겁니다. 너 알아? 라고 했을 때 알아. 이 말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볼래? 까지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명을 못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거부터 해서 우리말 어휘와 영어 어휘를 같이 챙기는 습관. 이게 영어 문해력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제 찾기 연습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 다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주제 찾기 연습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말 책을 읽든 영어 텍스트를 뭐 그림책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큰 틀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질문만 한번 해주면 돼요. 엄마가 되게 궁금한데 얘는 셀리는 도대체 왜 도서관을 갔어? 왜 버스를 탔어? 묻는 그 연습을 하면 또 물어보겠구나를 인식하거든요. 평상시에 사소하게 할 수 있는 요 3가지만 챙겨주셔도 단기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능 문제집도 집필을 했었거든요. 수능 문제의 모든 유형들이 사실 조금만 과장 보태면 다 주제 찾기 연습이에요. 빈칸 추론이 킬러 문항이거든요. 심지어 어법 문제도 흐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주제 찾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휘가 사실은 영어 공부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휘 공부는 어느 수준으로 얼만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연구 논문이라든지 실제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고3 때까지도 영어가 제일 안 되고 제일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어휘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아우성을 치는 게 끝까지 어휘예요. 우리 유태한반 시청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좀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집에서 어휘만 챙겨줘도 이 아이는 영어 성공해요. 결국 다 어휘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고3 아이들도 결국 끝끝내 어휘 공부하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을 해야 어휘를 정복할 수 있나? 사실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너무 잘못된 방법 때문이에요. 하루에 3개씩만 해도 주말 빼고 이렇게 하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제 수능에 나오는 이제 그 어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10,000개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나 많아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애플 이런 거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지정한 초등 필수 단어가 800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과서를 또 만들거든요. 자, 시작을 하루에 1개씩만 해볼게요. 초3부터 시작을 한다고 쳤을 때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 1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2학기쯤 됐을 때 한 2개 정도. 근데 여기서는 주말 다 뺄게요. 빨간 날 다 빼고 명절 다 빼고 그럼 1년에 240여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빨간 날 주말 이럴 때는 그냥 복습 정도만 하고 하루에 그냥 1개씩. 이거 못할 아이들은 없어요. 사실 한 1년 뭐 정도 안에 3개까지 끌어올린다고만 해도 몇 개인가요? 거의 720개인가요? 800단어가 나와버리죠. 바로 초6까지가 되는 거. 그리고 더해서 중학생이 영단어를 하루에 3개 하는 아이는 없겠죠. 근데 10개 할 필요도 없어요. 8개씩만 해도 돼요. 꾸준히만 해주면 사실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수능 수준의 단어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효율의 문제고 계획의 문제인 거지. 그리고 100개씩 테스트를 하면 그게 기억에 남겠어요? 테스트 통과를 위해서 직전에 하잖아요. 그렇게 통과한 단어 테스트를 가지고 우리 아이는 영단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게 영어를 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문법도 한번 짚어볼게요. 리딩 열심히 한다고 문법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국 살다 왔다고 역시나 문법이 되는 것도 아닌지라 우리가 언젠가는 문법을 해야 합니다. 영문법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문법은요, 영어 공부처럼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그냥 습득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영어가 공용어도 아니고요, 제2언어도 아니고요, 정말 생 외국어이고 그냥 일상에서 영어를 들을 일이 없는 나라예요. 어순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습득을 통해서 문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주 극소수의 영어 영재 또는 어마어마한 리딩을 한 아이의 아주 일부만. 근데 그 일부의 모델이 전체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교과서를 믿으면 안 됩니다. 슬프게도. 그동안 교과서만 믿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교과서는 정말 좋은 책이죠. 네. 근데 영어 교과서는요, 문법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문법 항목들이 파편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를 갖춰서 학습해야 된다. 일단 이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언제 해야 되냐? 5학년 전후에 예문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일부의 그 의견은 아니 무슨 초등학교 때 그렇게 명시적인 문법 학습을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등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못 따라가요, 제대로. 요즘 보면 쓰기랑 연결된 문법 교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문 중심의 보통 그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온 교재들이 예문 중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영문법 교재들 중에서도 그 스타터라고 달고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그 우리말 설명이 많잖아요. 뭐 3인칭 단수에서 뭐 동사가 SES 붙인다, 뭐 이런 것들을 예문으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하면서 이제 명시적인 문법 학습으로 넘어가면 좋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영문법 재밌게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문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요, 리딩을 잘하기 위해서 문법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긴 문장을 해석을 잘하려면 이런 문법, 구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사실 미국인들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더더욱 그런 규칙을 알면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잘 쓰기 위함이죠. 그래서 어법을 하기 위해서다. 이건 부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접근이라면 아이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한 권의 교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때는 목차를 보면서 체계적으로 갖추는 그런 연습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영문법은 교재를 통해서 체계를 잡아주는 그런 과정이 필수입니다. 근데 교재도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쓰여있는 설명을 아이가 이해하는가.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라도 일단 우리말로써 이해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영문법 교재의 예문을 70% 이상 해석할 줄 아는가. 그 두 개지만 확인하시면 스타트를 해도 된다. 네,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쓰기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법 읽기 이런 다른 영역들과 균형감을 좀 갖추면서 해 나가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쓰기는 단독으로 하기가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리딩이랑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팅의 시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리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소위 콜라보 영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같이 연계된 학습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리딩을 하면서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좀 내용 중에서 좀 인상 깊거나 좀 재미있는 좀 문장들을 따라 써보는 필사, 여기서부터 이제 라이팅의 시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대 첨삭을 하면 안 돼요. 일기, 영어 일기 좋다고 해서 이제 쓰는데 절대 첨삭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이틀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바로 집어 던지겠죠. AI가 다 첨삭을 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굳이 집에서 그런 역할을 총대를 매실 필요도 없다. 관계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고학년쯤 되면 이제 중등 대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기출, 그러니까 아이가 다닐 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기출 영어 쓰기, 뭐 수행평가도 좋고요. 그 이제 지필고사의 서다평도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보고 이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아이도 이제 보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조금 다듬어서 실력 키워가야 되겠다는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는 거 꼭 필요합니다. 고학년 때. 네. 말하는 거에 한을 가지셨던 분들이 아이들 영어 스피킹에 또 목을 매세요. 근데 이거 사실 입시 고도로 가게 되면 조금 등한시되는 게 회화이기도 한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스피킹. 스피킹은 제가 정말 아주 명쾌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스피킹은요,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딩과 연계해서 스피킹을 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방법이 없어요. 스피킹의 시작이 사실은 낭독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뭐 프렌즈 뭐 이렇게 시트콤 미드 보면서 막 따라한다 그러잖아요. 막 쉐도잉이라고도 하고 뭐 연따라 그러고 연속에 따라하고 막 되게 효과 좋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이게 발음과 같은 영역도 사실 듣는 귀가 있어야 하죠. 내가 소리를 그 음소리를 구분할 수 없으면 그 발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듣고 따라해보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독후 활동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그 리딩이 진행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주제도 써보고 뭐 내 생각도 써보고 그거를 내가 발표까지 이어가 보고 이게 확대되는 사실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쓰기가 되면 사실 결국 중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발표가 있는 꽤 많은데 그게 사실 쓰기 과제예요.
쓰기를 물어보는 거죠. 뭔가를 준비한 걸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기랑도 연관이 된다. 내가 말하는 거, 쓰는 거는 어차피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움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성이라는 거는 많이 노출이 되고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뭐 크게 돈 들이시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짧게 막 해외 보내시는 거는 경험상으로는 좋지만 영어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오해가 그거거든요. 결정적 시기를 얘기하긴 하죠. 있죠. 발음이 달라지긴 해요. 물론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유창성의 문제는 조금에 따라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많이 들려주시고 하시지만 너무 여기에 잘못된 방식으로 집착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저희 육태한밤 시청자들에게 힘이 불끈나는 이야기도 해주시죠. 네, 오늘 육태한밤 이 영상을 아마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아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 영화라는 게 그렇게 휘둘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좀 찍어주고 아이의 또 성향도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얼마든지 또 우리 아이는 뭐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하나만 적용 실천을 해보자. 당장 이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게 내게 안 되는 게 결국 실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공감 가시는 거 딱 하나라도 실천하셔서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선배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듣고 아이의 그 숨은 잠재력을 찾아서 그리고 그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